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통계청에서 이제 2020년 출생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항상 어김없이 출생아 수는 계속 지금 사상 최소로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첫 20만 명대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지금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통계 주요 내용 좀 저희가 짚어볼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5일 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 1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예.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예. 2001년 55만 9,900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가 19년 만에 반토막이 난 진짜 것입니다. 반토막이 했네요. 네. 네. 그리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은 뒤에 불과 3년 만인 지난해 20만 명대까지 또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이었습니다. 예.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수치고요. 예. 한 명 미만의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아, 그럼 꼴찌인데 예. 우리만 그렇군요. 유일하군요. 네, 맞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 전남, 강원 순으로 합계 출산율이 높았고요. 네. 서울, 부산, 대전 순으로 낮았습니다. 시, 군구 단위로 보면 전남, 영광이 2.46명으로 합계 출산율 최고를 기록했고요. 전국 시군구 중 합계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선 곳은 전남, 영광이 유일합니다. 평균 출산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저출산의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고 예. 산모 3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이었습니다. 지난해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3.8%입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투입된 예산이 198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거의 200조 원에 달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해에만 42조 9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날개 없는 추락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인데 애정처는 정부 정책 중에는 저출산 대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면서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들이 있는데 지금 비용은 15년 정도에 200조 원 이상, 200조 원 가까운 네. 정말 큰 액수를 들였는데 효과가 없었다. 수혜자 입장에서 과연 이 정책이 바른가? 앞서 목적에 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에서 좀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출생률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출생률이 낮은 것은 우리가 집값 문제도 있고 고용 불안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내 아이가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50년대 60년대 힘드셔도 아이를 낳았던 이유는 그래도 나보다는 나는 고생해도 내 자녀는 대학도 가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살겠다. 그렇죠. 라는 희망이 있었고 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 지금은 그 꿈을 꿀 수도 없고 오히려 내 아이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살겠다는 게 뻔히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육아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던 게 아이는 나만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인 나만 낳을 수 그쵸. 있다. 하지만 육아는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는 좀 반반 나눠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지금도 지켜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선진국
각국의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특히 유럽의 상황을 좀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70년대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에도 노인 인구가 20% 가까이 되는 초고령 사회인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출산율이 한 2.13명으로 높아졌는데요. 2.13명.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여성의 고용률이 늘면서 출산율이 또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84.1%고요. 여기서 2.14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유형 근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유형 근무제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원래 일하던 것에서 일주일에 절반은 일하고 이것은 또 부부가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동일하게 절반의 근무를 하게 되고 이 근무는 또 급여를 받는 근무로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선진국들은 뭐 원래부터 뭐 아이를 많이 낳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나라들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에는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좀 내려갔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의 정책 등을 통해서 이제 다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성평등 정책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에서는 이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 그런 새로운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는 시민연대 협약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였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안정 정책이고 그리고 또 파격적인 경제 지원. 그리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가족수당을 받는다고 해요. 가족수당을? 네. 그래서 매년 국내 총생량의 5%를 가족수당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200조라고 했죠? 예. 200조 원에 가까운. 네. 굉장히 큰 돈인데 사실 지난해만 42조라고 하면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아이 낳는 사람들한테 1억씩 줘도 그렇죠? 뭐 1,000만 원 1억씩만 줘도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예산이 많은 부분이 사실 뭐 돌봄 예산도 있고요. 교육 예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에 이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금 지원. 자체로 지원이 되고 사실은 저는 광고비도 굉장히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그 인식을 바꾸는 데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사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건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도 이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뭐 저출생 정책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포괄적으로 말해서 그런 거지 약간 좀 그 사업이 관계없는 것들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특히 가족수당 그리고 정책적인 좀 보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고용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과거에 전통적이었던 모습이긴 한데 이제는 저는 뭐 가계 소득 수준이나 가계의 그런 형편을 고려한 것과 더불어 여성이 자기 개발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사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선거에서 낙선하시면 남성분들도 이렇게 좀 잠깐 쉬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를 보실 때들 많거든요. 선거 낙선하시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남성분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뭐 당에 돌아오거나 일자리를 하시면 다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세요. 육아 문제를 일하는 게 쉽다. 내가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물론 아이랑 있는 시간 좋지만 근데 일을 하면 하루하루 내가 뭐 힘들긴 하지만 뭔가 성과가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아휴직을 그러니까 강제적인 육아휴직이 된 거죠. 그런 육아휴직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정책들도 좀 같이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좀 변화돼야 되겠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놀라웠던 건 유럽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좀 얼만큼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고용 안정, 가족수당 뭐 여러 가지 근무제의 형태 같은 것들이 어찌 지금 좀 우리도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도 보면 이 출생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출산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출산 그 첫 연령이 33세인데 그렇죠.
결혼율만 봐도 결혼율도 초혼 연령이 남자가 33세, 여자가 30.8세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혼율도 2011년에 6.6%였는데 2020년에 4.2%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결혼 자체가 감소했고 그러네요. 결혼을 하더라도 지금 30%가 3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결혼을 하더라도 30대 중후반에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둘째는 이제 연령상 더 낳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하기가 어려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표면적 지표로도 출산율 감소는 지금 뭐 당연한 현실인데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200조 원의 예. 어떤 투자가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이게 검증이 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정처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예. 최근에 많은 조사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저출산 예산이라는 게 뜯어놓고 보면 각 부처가 10여 개가 넘는 부처에서 이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뭔가 저출산과 연관이 될 것 같으면 다 그냥 저출산 예산으로 묶는 거예요.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증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도 네. 약간 이 정부가 고용이 늘어나면 예, 출산과 연결이 있죠.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출산 예산이다 하고 집어넣고요. 여성가족부가 돌봄 예산하는 것도 양육 출산과 연계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이제 뭐 특공이라든지 이것도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물론 상당히 일부는 광범위하군요. 맞습니다. 물론 부처가 예. 책임지는 부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책임지는 부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 부처에서 올라오는 그 저출산 예산들을 다 포괄을 해서요. 심의를 하는 기구고요. 예.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고 네.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처마다 뭐 당연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저출산과 그렇죠. 관련한 예산들을 다 올리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예산들을 올리는 거고요. 그걸 합계해서 내는 그런 결과가 합계된 200조. 예산이다 보니 네. 그게 정말 그 예산이 정말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건지. 입고 예. 어떤 출산에 대한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게 일자리나 뭐 주거 이런 간접적으로도 도움이 그렇죠. 되는 모든 예산을 묶은 것이냐 이러기 때문에 계속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보지만 네. 주변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어떤 좌절감 그리고 실은 나조차 지금 챙기기가 어려운데 각자 도생 내 이렇게 아이까지 예.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제 주변에만 봐도 36살에 이제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네. 한 명이 안정적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임신을 계속 미루는 부부도 있고요. 주변에 또 남성 1인 가구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좀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한 10평대 정도에 불과해요. 너무 그러니까 공간이 작다는 얘기군요.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으면 사실상 이 주택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살림 꾸려갈 형편이 사실상 되게 힘들다라고 하면서 좀 포기하는 곳도 있고요. 아까 지역도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 특히 경쟁이 네, 심한 도시 맞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아까 네. 지적해 주셨고 전남, 강원, 세종 이렇게가 네. 조금 출산율이 높은 맞습니다. 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그러셨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저출산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세종시가 특히나 이제 출산율이 높은 부분에 많이 이제 초점을 젊은 맞추고 부부가 있는데 많죠. 그렇죠. 젊은 부부가 많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나름대로 네. 공무원 사회가 밀집되어 예. 있는 것 때문에 출산율을 또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패러다임 전환도 굉장히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은 선진국 얘기도 들었지만 예. 그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란 예. 포션을 가지고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예. 개인의 선호에 기반한 정책. 그래서
아예 지표적으로도요. 네. 출산율을 공표하는 게 아니라 희망 출생아 수를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가족이 혹은 개인이 그 출산과 출생을 원하는지 아예 그걸 기반으로 그 준비를 하는 정책을 건가요? 수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그 국가 주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에서 예.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표는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피부로 잘 느껴지지는 않죠. 그런 그렇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 실제 그 적용하는 정책으로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의 우리 저출산 예산은 그런 것보다는 그럼 취업을 단순하게 늘리면은 고용이 상승할, 그 출산이 상승할 거다. 뭐 이런 기조 아래서만 그렇게 부처 예산을 늘려가는 형태로만 좀 이루어지지 않나.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특히 개인과 가족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1980년대, 90년대에도 뭐 한 명 낳쳐, 두 명 낳쳐 했던 그런 네, 인구 정책 맞습니다.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시대적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중요한 얘기니까 한 말씀씩 간단하게 더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아이를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렇게 보도 나온 거 네. 네, 있었죠. 네, 해서 그 아이가 지금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뭐 부모가 있는 아이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출생률도 높아야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좀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네. 비혼 모나 맞아요. 뭐 비혼부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뭐 정책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투입하고 정말 이게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 보지 말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또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률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해 효과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일자리 취업 문제가 뭐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남녀 공이 다 지금 저는 힘든 상황이죠. 네, 일자리와 무관하게 좀 아이 키울 여건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네. 가족급여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 가족 수당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네. 좀 제도화해 보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고 앞서 두 분 결혼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치자께서. 네, 두 분 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마 좀 더 현실적이고 네.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더 눈에 보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인 지금 서울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곧 시작된다 그러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뭐 또 기대와 우려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극복을 돕겠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27일 서비스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사교육 업체만 배만 불린다 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서울시가 예산으로 인터넷 강의 업체 아이디를 사주는 수준으로 이제 축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소득층 초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등 1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예. 인터넷 강의 업체 8곳의 강의를 무제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8곳 가운데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면 되고 또 한 번에 여러 곳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이용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족 청소년은 최종 학력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들을 좀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해서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저는 그런 좀 서비스가 되진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갈등들이 서울시와 많이 있었는데 예상하는 그 청소년은 전체 11만 명 가운데
한 10% 정도가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예산 같은 경우는 KT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예. 35억 원 정도로 이제 1인당 한 3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서울시 교육 플랫폼 추진반 관계자는 이용 인원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불받을 예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서울론 서비스 두 분 좀 들여다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저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이번 교육복지 공약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예. 특히나 코로나19로 청소년의 학습 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됐고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교육부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대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생 등교를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한 어떤 감염의 위험보다는 학습 격차의 그런 위험과 우려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예. 판단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중산층 이상 자녀들은 비싼 학원에 다니거나 인공주의 그렇죠. 수업을 듣거나 질 좋은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그 저소득층 자녀들은 실은 공교육의 비대면 수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렇죠. 그치고 있고 실은 그 공교육 원격 수업도 콘텐츠나 예. 구비 자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예. 그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이 예. 이제 교육 격차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울론에 대해서 의회나 교육단체들이 많은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사교육을 조장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핵심적인 예. 주장은. 근데 실은 이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한가한 소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용노동부도 네.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국가가 지원하는 돈으로 사교육 시장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인 교육 영역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이랑 해야 네, 한다. 그건 민간의 협력. 우리가 그걸 그래서 민간 협력이라고도 할 텐데 네. 그런 양질의 콘텐츠가 있다면 특히나 지금 이제 비대면 교육에 따른 학습 격차가 심각한 만큼 취약계층에 한해서만이라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네. 이건 저는 지금의 시기상 긴급성의 상황상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네. 판단이 듭니다. 네. 정은혜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좀 다양한 생각이 이렇게 좀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요. 예. 일단은 그 윤석열 그 이제 후보죠. 얼마 전에 그 부정식품을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좀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이렇게 싸게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저는 이게 좀 그런 개념에 좀 확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 강남의 학생들의 인강 수강률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생이죠. 근데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2%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학생들이 인강을 안 듣는 이유는 많이 예상하시겠지만 일단 학원 고액 학원이라든지 예. 과외라든지 사실은 인강을 들을 시간에 그런 수업을 듣게 하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급이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교육의 계급, 과외를 받는 학생, 비싼 학원을 다니는 학생, 그리고 이제는 교육런을 받는 학생 이런 식으로 제가 미묘하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좀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EBS 방송이 있고요. 네.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제 이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콘텐츠도 많고 굉장히 좀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좀 남겨놨는데 예. 이제 서울시가 이제 인강 수강권을 나눠줘야지 교육 격차가 줄어드는 것인가라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물론 저는 이제 사실 메가스터디 이런 굉장히 큰 그런 교육 인강 학원들은 그 강사의 연봉이 막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도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듣기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이 아이들이 인강을 제공했을 때 정말 몇 %나 들을 수 있을지 저는 그 환경이 좀 가능한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들을 해봐야 수 될 것 있는 같습니다. 환경인가? 네네. 일단은 예. 그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좀 잘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
맞벌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네. 해서 집을 비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의 케어가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뛰어든 사교육 시장을 배불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신보라 의원님 말씀에 좀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건 있어요. 이제 예.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의 중요성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이번에도 이 수업도 뭐 AI나 빅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실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특정 짓기보다는 그렇게 뭐 공개를 할 수 있다면 좀 원하는 학생들 사실은 뭐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최하는 그런 강의들을 듣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 학생들이 사실은 뭐 이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뭐 EBS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도 있고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말 만약에 이런 정책을 할 거면 모두가 좀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하는 학생들이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것은 이런 온라인 수업보다도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중위권 학생들이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그렇겠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의 도움이 조금만 필요한 학생들. 그래서 좀 뭐 대면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네. 사실 저는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교사들이 좀 방문을 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대학생들이랑 연계해서 네. 뭐 이렇게 과외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 격차는 인정 교육 환경을 조금 더 만져주는데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